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대대로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산세가 험하고 땅이 척박하여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곳간을 가득 채우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집집마다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제법 풍요로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는데 마을 어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산비탈 아래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은 지붕의 이형이 썩어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지경이었고 흙벽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앙상한 나무 뼈대가 드러나 있어 금방이라도 거센 바람이 불면 폭삭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허름한 초가집에는 병든 과부 한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 없이 모진 세파를 견디며 살아온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적도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병마가 가장을 데려가고 난 뒤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얼굴은 오랜 병치레로 인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마디는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으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그동안 겪어온 삶의 고단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파 거동조차 힘들었기에 남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밭일을 할 수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밭을 갈고 남은 이삭을 줍거나 산나무를 캐어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과부를 딱하게 여겨 가끔 시래기나 감자 몇 알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다들 제 살 길이 바빠 그녀를 살뜰히 챙겨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거두어져 황량한 빈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과부의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집 부엌에는 땔감이 거의 떨어져 아궁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쌀독을 열어보면 바닥을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을 만큼 텅 비어 있어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과부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쿨럭쿨럭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뚫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한탄하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구수한 냄새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고 그녀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차가운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나가보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와 소금 단지뿐이어서 한숨만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남들은 따뜻한 밥에 국 말아먹고 아랫목에서 쉴 텐데 나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텅 빈 부엌을 둘러보았고 그 소리는 썰렁한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침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심해졌고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골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고 과부는 얇은 솜이불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불이라야
솜이 다 뭉치고 해져서 덮으나 마나 한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당장 얼어 죽을 판이었기에 그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그 소리에 과부는 더욱 몸을 떨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고통도 끝이 날 텐데. 그녀는 잠시 나약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곱고 착해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심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하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으로 나선 과부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마당 구석에 있는 작은 텃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리를 맞아 시들해진 배추 몇 포기와 무 몇 개가 전부였지만 이것이라도 잘 갈무리해야 겨우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흙이 얼어붙어 호미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 무라도 잘 말려서 무말랭이를 해놓으면 반찬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지. 과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물을 뽑아 다듬었고 흙투성이가 된 물을 치마폭에 담아 나르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인심이 야박해서라기보다는 다들 제 코가 석자라 남을 도울 여력이 없었던 탓이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힘겹게 물을 다듬고 있을 때 이웃집에 사는 욕심쟁이 여자가 지나가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박서방네 아주머니, 그 몸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그래봤자 입에 풀칠이나 하겠소. 그녀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고 과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산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 움직여야지요. 욕심쟁이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집으로 횡하니 가버렸고 과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멍드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이 서러웠지만 남을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과부의 집 마당에는 늦가을의 햇살이 힘없이 비추고 있었고 그 햇살마저도 그녀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과부는 끼니를 때울 쌀이 없어 아침에 캐온 물을 썰어 맹물에 넣고 끓인 무국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쌀알 하나 섞이지 않은 맑은 국물이었지만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조금이나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으며 예전에 남편과 함께 햅쌀밥에 고깃국을 먹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지 야속한 세월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뒤주를 바라보던 과부는 문득 뒤주 바닥에 쌀겨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뒤주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쥐들이 드나든 흔적만 있을 뿐 쌀겨 한 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쥐들도 먹을 게 없어 우리 집은 피하나 보네. 과부는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뒤주 뚜껑을 닫았고 그 소리가 텅 빈 부엌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회색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날씨가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과부는 다가올 눈볼에 대비해 뚫어진 문구멍을 덧바를 종이를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쓸만한 종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헌 옷가지를 찢어 문구멍을 틀어막았고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을 고정하기 위해
돌멩이를 주워와 문지방에 괴어 놓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땔감도 없이 어떻게 버틸지 그녀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병든 몸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과부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방바닥에 앉아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시간을 보냈고 바늘길을 꿰는 눈조차 침침해져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해야 했습니다. 마을 저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활기찬 소리마저 과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마을을 삼키자 과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등잔불조차 켜지 못한 채 캄캄한 방에 누워 있으니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질러댔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과부는 앙상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소박했지만 절실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지붕 위를 달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지붕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려 과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것이 바람 소리임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 되자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윙윙거렸습니다. 과부는 얕은 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을 받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눈을 뜨면 여전히 차가운 방바닥과 어둠뿐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과부는 머리맡에 놓아둔 물그릇을 찾았지만 물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니. 그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죽여 울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눈물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살인문을 삐걱거리며 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이 깊은 상골에 도둑이 들 리도 없고 들짐승이 내려온 것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이내 잠잠해졌고 다시 바람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쇠약해진 몸과 마음이 헛것을 듣게 한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인기척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묘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과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은 하늘이 더욱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과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방 안에만 있다가는 우울한 생각에 질식해버릴 것 같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장작이라고는 며칠 버티지 못할 양이었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기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작이 다 떨어지면 냉골에서 얼어 죽겠구나. 과부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회색빛 하늘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과부는 까치발을 하고 담장 너머를 내다보았지만 거리가 멀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고 과부의 집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과부는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무거워 발을 떼기가 힘들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그녀를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긴 머리카락과 수염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어 마치 산에서 내려온 야인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노인의 뒤를 쫓으며 돌을 던지거나 놀려대고 있었고 어른들은 문을 걸어 잠그거나 혀를 차며 노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이기에 마을 사람들이 저토록 모질게 대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치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집집마다 들러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물 한 바가지 끼얹으며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집으로 발길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안쓰러워 과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면서 저 노인이 겪고 있는 수모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점점 과부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과부는 저 노인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쥐꼬리만큼 남은 쌀과 시래기뿐인데 저 노인을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지만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더니 금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을 기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발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더욱 가까워졌고 이제는 그의 얼굴에 패인 주름과 퀭한 눈동자가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은 추위에 떨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집신은 다 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처지지만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인데 어찌 저리 매몰차게 대할까? 과부는 마을 사람들의 야박함에 혀를 차며 살인문을 활짝 열어두고 노인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회색빛 하늘 아래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 서 있는 병든 과부와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묘한 노인.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과부의 집 주위로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고 눈발은 점점 굵어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과부는 앙상한 두 손을 비비며 추위를 달랬지만 시선은 오직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었고 이것이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노인이 과부의 집 앞에 당도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과부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과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가운데 노인은 마침내 과부의 집 살인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바람에 꺾인 고목처럼 위태로워 보여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과부는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대돌 위로 튀어나갔고
눈 속에 파묻힌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나가 그의 차가운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앙상한 뼈마디가 옷 위로 느껴질 정도로 비쩍 말라 있어 과부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얼어 죽습니다. 과부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노인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고 노인은 과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을 떼어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봐야 냉기가 감도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칼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인을 아랫목에 눕힌 과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땔감을 아낌없이 쑤셔 넣으며 방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과부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부채질을 해대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노인은 굳어있던 몸을 조금씩 풀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깊은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신음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과부는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떠와 노인의 입에 흘려 넣어주었고 노인은 물을 꿀꺽 삼키며 겨우 눈을 뜨고는 흐릿한 눈동자로 과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맙소. 목이 너무 말랐는데 이제야 살 것 같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고마움은 과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린 노인은 배가 몹시 고픈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소리는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고 요란했습니다. 과부는 민망해하는 노인을 보며 빙그레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이었고 뒤주에는 쥐들이 먹다 남린 쌀 부스러기조차 찾기 힘들 만큼 쌀이 바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노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과부는 결심을 굳히고 부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남겨둔 씨앗 쌀이었는데 이것을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는 기약할 수 없게 되지만 당장 눈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쌀이 대수냐.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한 줌 남짓한 하얀 쌀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과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과부는 쌀을 바가지에 붓고 조심스럽게 씻기 시작했는데 쌀알 하나라도 흘려 내려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씻긴 쌀은 윤기가 흘러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솥에 앉히고 물을 맞추는 과부의 손길에는 간절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궁기에 불을 떼고 밥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밥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기 시작하자 과부의 빈속은 더욱 요동을 쳤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는 얇은 흙벽을 뚫고 밖으로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눈보라를 타고 이웃집 담장을 넘어 욕심쟁이 여자의 코끝에 닿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밥 냄새가 나다니. 욕심쟁이 여자는 밥 냄새를 맡자마자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코는 개코보다 더 예민해서 마을의 숟가락 개수까지 꿰뚫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고 곧 그 냄새가 과부의 집 부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과부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욕심쟁이 여자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떼고 있는 과부를 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박서방네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더니 이게 무슨 밥냄새야. 어디서 쌀이라도 훔쳐온 거야.
그녀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고약한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과부는 갑작스러운 이웃 여자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훔쳐오다니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년 농사에 쓸 씨앗 쌀을 헐어서 밥을 짓는 중입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여자는 더욱 기가 차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삿대질을 해대며 따져 물었습니다. 뭐 씨앗쌀을 제정신이야.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손가락만 빨고 살 셈이야. 그리고 혼자 먹으려고 그 귀한 쌀을 밥하는 건 아닐 테고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자의 시선은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꽂혔고 꾀죄죄한 노인이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펄쩍 뛰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거지. 늙은이한테 그 귀한 쌀밥을 해 먹인다고 자기는 굶어 죽을 판에 남 좋은 일만 시키네. 욕심쟁이 여자는 과부를 향해 온갖 비아냥과 독설을 퍼부어댔는데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과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쌀 한 톨 없다고 징징대더니 지나가는 거지한테는 인심을 펑펑 쓰시네 그려. 그래, 그렇게 착한 척하다가 굶어 죽으면 누가 알아준대.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침까지 퇴 뱉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몸서리를 치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과부는 여자의 등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울컥 솟구쳐 올랐지만 방 안에서 듣고 있을 노인이 마음 불편해할까봐 애써 눈물을 삼키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고 과부는 그 밥을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는 밥을 꾹꾹 눌러 담아 고봉밥을 만들고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묵은 간장 한 종지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시커먼 간장뿐인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과부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노인은 밥 냄새를 맡고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르신 차린 것은 없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과부가 상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노인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뜨거운 밥을 후후 불지도 않고 입 안으로 밀어넣는 노인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쓰러움과 동시에 묘한 공포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노인은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아쉬운 듯 빈 그릇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배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를 애써 무시해야 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노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리며 트림을 꺽 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 죽어가던 목숨을 대기 살려주었구려. 노인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달리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눈빛 또한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노인에게 숭늉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밥상인데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지붕을 날려버릴 듯이 윙윙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 안에서 과부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으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지.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거지를 들이다니. 쯧쯧쯧. 저러다 둘 다 얼어 죽지. 마을 회관이나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과부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욕심쟁이 여자는 가장 목소리를 높여 과부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씨앗 쌀을 털어서 밥을 해주더라니까. 아주 부자 나셨어. 흥.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과부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과부의 집은 마을에서 고립된 섬처럼 외로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노인의 등장으로 인해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는데 그의 주름진 얼굴 사이로 알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부는 밥상을 물리고 조용히 아랫목 한 구석에 앉아 노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은 아궁이에 불을 뗀 것 이상으로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과부는 이것이 단순히 배가 불러서 느끼는 기분 탓인지 아니면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험한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를 거두어 주니 그 마음이 참으로 비단결 같구려. 내 보답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니 이 늙은이의 말벗이라도 되어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노인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답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을요. 그러나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과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한 도리라. 그 당연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드문 세상이지요. 부인은 복을 받을 것이오. 아주 큰 복을. 노인의 말은 예언처럼 들리기도 했고 그저 밥값으로 하는 덕담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 현실을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과부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깊고 투명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고 밖에서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노인에게 헌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신은 윗목에서 웅크리고 누웠지만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이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과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하얀 쌀밥과 노인의 형형한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그녀를 어지럽혔습니다. 과부의 집 지붕 위로 눈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이 눈이 그치고 나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떴을 때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새소리에 놀라 눈을 떴는데 방 안은 이미 환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아랫목을 살펴보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과부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노인을 찾았지만 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새 눈이 와서 발자국이 지워진 것일까 생각했지만 처마 밑이나 눈이 쌓이지 않은 곳에도 노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진 노인을 생각하며 과부는 허탈한 마음에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과부의 눈의 방 한 구석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짚고 다니던 낡고 뒤틀린 지팡이였는데 지팡이 머리 부분에 헝겊으로 싼 작은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머니를 풀어보았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영롱한 빛을 내뿜는 본 적 없는 기이한 씨앗 세 톨이었습니다. 씨앗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르신이 놓고 가신 건가? 과부는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살인문 밖에서 욕심쟁이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네, 아직도 자나 그 거지 늙은이는 갔어. 밥 얻어먹고 도망갔나 보네. 쯧쯧. 욕심쟁이 여자는 아침부터 염탐을 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쭉 빼고 마당을 훑어보더니 과부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마 그 손에 든 건 뭐야? 번쩍거리는 게 금덩이 아니야. 여자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고 금방이라도 담을 넘어와 뺏을 기세였습니다. 과부는 황급히 주머니를 치마폭에 감추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에요. 하지만 욕심쟁이 여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돌멩이가 그렇게 빛날 리가 없는데 수상해, 아주 수상해. 과부는 욕심쟁이 여자가 돌아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남기고 간 이 씨앗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씨앗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씨앗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 양지 바른 곳에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과부가 씨앗을 심으려고 호미질을 하자 신기하게도 흙이 부드럽게 파이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잘 자라다오. 내년 봄에는 싹을 틔워다오. 과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씨앗을 심고 흙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노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과부의 집에 묘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쌀독을 열어보던 과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 싹싹 긁어 밥을 해먹어 비어있어야 할 쌀독 바닥에 하얀 쌀이 한 되박 정도 소복하게 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제 꿈을 꾼 건가? 과부는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픔이 느껴지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쌀을 퍼내도 다시 그만큼 차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밤새 누군가 몰래 쌀을 채워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과부의 입계는 오래간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부는 허공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담장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욕심쟁이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징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있었고 그 비밀을 캐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과부가 노인에게서 보물을 얻었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관심은 과부의 쓰러져가는 초갓집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과부는 이 신비한 행운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인이 남긴 씨앗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눈 덮인 상골 마을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집 뒤뜰, 양지 바른 곳에 심어진 씨앗. 새톨은 차가운 겨울바람과 꽁꽁 얼어붙은 대지 속에서도 죽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곳은 과부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수도 전에 뒤뜰로 달려가 씨앗을 심은 자리를 살펴보았고 혹여나 들짐승이 파헤치지 않았는지 밤새 내린 눈이 너무 두껍게 쌓이지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며 돌보았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황량한 흙바닥일 뿐이었지만 과부는 흙 속에서 미세하게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노인이 남긴 신비한 생명력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부엌 아궁이에 따뜻한 재를 긁어모아 흙 위에 뿌려주며 거름이 되게 하였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 지프로 작은 울타리까지 쳐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씨앗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과부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뒤뜰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서기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땅속에서 무지개가 솟아오르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가 보니 꽁꽁 얼어붙은 흙을 뚫고 연두색 새싹 3개가 뾰족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겨울 추위 속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건만 이 새싹들은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싹 주위에 눈이 모두 녹아내리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그곳만 봄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새싹을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노인이 약속한 복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후로 과부의 집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과부의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기침이 씻은 듯이 멈추었고 창백하고 거칠었던 피부에는 분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하여 몰라보게 젊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힘이 붙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밤이면 찾아오던 오한과 통증도 눈 녹듯 사라져 과부는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과부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 집 여자가 회춘이라도 했나 며칠 전만 해도 다 죽어가더니 어찌 저리 펄펄 날아다니지 하고 수군거렸지만 과부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뜰의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는데 그 성장 속도가 실로 놀라워 아침에 보면 한 뼘, 저녁에 보면 2뼘이 자라있을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싹은 어른 허리춤까지 오는 튼튼한 줄기로 자라났고 그 줄기는 일반적인 식물과는 달리 황금빛이 감도는 옥색을 띠고 있어 보는 이에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옥쟁반처럼 넓적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와 과부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과부는 이 신비한 식물이 혹여나 남의 눈에 띌까봐 낮에는 거적으로 덮어두고 밤에만 살짝 걷어보며 정성껏 돌보았는데 식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워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쌀독의 기적 또한 계속되고 있었는데 과부가 밥을 짓기 위해 쌀을 퍼내면 퍼낸 만큼 다시 쌀이 차오르는 신비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쌀을 퍼내던 과부도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고 남는 쌀로는 떡을 빚어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나 동네 아이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쌀독의 비밀을 철저히 숨기고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척 시래기죽을 끓여 먹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냄새와 과부의 얼굴에 흐르는 윤기까지 숨길 수는 없었기에 이웃집 욕심쟁이 여자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욕심쟁이 여자는 밤낮으로 과부의 집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과부가 밤마다 뒤뜰로 나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밤마다 뒤뜰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혹시 굿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숨겨둔 보물단지라도 확인하는 건가? 여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병이 날 지경이었고 급기야 남편 몰래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 과부의 집 뒤뜰을 훔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욕심쟁이 여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담벼락으로 다가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대었고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헉하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담구멍을 통해 본 과부의 뒤뜰은 별천지나 다름없었는데
거적을 살짝 걷어낸 식물에서 황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너무나 영롱하고 신비로워 욕심쟁이 여자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고, 식물의 줄기 끝에는 주먹만한 꽃봉오리 3개가 맺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저런 풀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저 빛나는 게 다 금인가? 욕심쟁이 여자는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손톱으로 담벼락을 긁어대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저 식물이 노인이 주고 간 보물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욕심쟁이 여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과부의 집을 찾아와 알랑방귀를 뀌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네 얼굴이 환해졌네 그려. 무슨 좋은 약이라도 먹었어. 나랑 같이 나눠 먹지 응. 여자는 과부의 손을 덥석 잡고 문지르며 눈웃음을 쳤지만 그 눈 속에는 시커먼 속내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여자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부담스럽고 의심스러웠지만 내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약은 무슨 약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니 몸도 좋아지는가 봅니다. 그러자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은근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쌀독이 꽉 차고 뒤뜰에 금덩이가 자라니 마음이 편하겠지. 안 그래? 과부는 여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쌀독이라니요. 보시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인걸요. 하지만 욕심쟁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에이,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어젯밤에 다 봤어. 뒤뜰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걸 말이야. 그 노인네가 주고 간 게 맞지.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이웃 사촌인데. 여자는 막무가내로 부엌으로 밀고 들어가 쌀독 뚜껑을 열어젖히려 했고, 과부는 황급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과부의 힘이 예전과 달리 세진 탓에 욕심쟁이 여자는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욕심쟁이 여자는 분하고 원통하여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힘이 장산해 역시 뭔가 먹은 게 분명해. 네가 감히 나를 밀쳐두고 보자.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내서 네가 요물단지를 키운다는 걸 알릴 테다. 여자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과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비밀을 지키기는 틀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고, 욕심쟁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몰려올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과부는 뒤뜰로 나가 식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이 귀한 선물이 화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욕심쟁이 여자의 입방정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과부가 도깨비와 홀려 구판을 벌인다는 둥, 노인을 잡아먹고 회춘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며 과부의 집 쪽을 흘끔거렸고, 개중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과부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이장 영감까지 소문을 듣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박서방네 처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 무슨 흉한 짓을 꾸미는 게 아닌가 걱정이군. 마을에 변고가 생기기 전에 알아봐야겠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고, 과부는 집안에 갇힌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뒤뜰의 식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풀어 올랐던 꽃봉오리 3개가 동시에 펑 하고 터지더니 그 안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박이나 열매가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박 세 통이었습니다. 박 표면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은은한 종소리 같은 울림이 퍼져나와 듣는 이의 마음을 홀리는 듯했습니다. 과부는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보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엄청난 보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욕심쟁이 여자는 남편과 아들까지 대동하고 과부의 집 담벼락 밑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먼저 보물을 가로챌 심산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저 담 너머에 금덩이가 주렁주렁 열렸어. 우리가 먼저 가져가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여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남편을 부추겼고 어수룩한 남편은 아내의 말에 넘어가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캄캄한 밤 세 사람은 도둑처럼 담을 넘어 과부의 뒤뜰로 침입했고 황금박이 뿜어내는 빛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금이다. 여보, 저거 봐 저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은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도 남아. 욕심쟁이 여자는 억눌린 목소리로 환호하며 황금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박을 따려고 손을 대는 순간 박에서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고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 내 손이 타는 것 같아. 여자의 비명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날카로웠고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도 놀라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뒤뜰에서 뒹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욕심쟁이 여자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과부의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순식간에 좁은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장통을 방불케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둑이 들었나? 사람 살려라 하는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뒤뜰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황금박 세 통과 그 아래서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욕심쟁이. 여자 가족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이장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서방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리고 저 빛나는 물건은 당초에 무엇이란 말이오? 과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이장 영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결연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고 등 뒤에서 비추는 황금박의 빛이 그녀를 후광처럼 감싸고 있어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한 위엄마저 느껴졌습니다. 욕심쟁이 여자는 여전히 손을 감싸 쥐고 저 여자가 요물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어. 저건 다 훔친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보다는 과부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은 며칠 전 눈보라치던 날 찾아오신 노인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금박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과부의 말을 증명하듯 은은하게 진동했고 밤바람은 잠잠해져 오직 과부의 목소리만이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과부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하늘이 내려준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보물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오직 그녀의 진심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금박 중 하나가 저절로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갈라진 박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쌀과 비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재물들은 순식간에 뒷뜰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마당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욕심쟁이 여자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혀 아픈 손도 잊은 채 기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한 엄청난 보물 앞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과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노인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갈라진 박 속에서는 하얀 쌀과 비단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순식간에 마당에 쌓인 눈을 뒤덮고도 남아 처마 밑까지 차오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하고도 황홀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고 쏟아지는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르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가을 들판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듣기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색찬란한 비단들은 마치 살아있는 구름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와 마당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그 고운 자태와 은은한 광택은 궁궐의 왕비조차 부러워할 만큼 고급스럽고 귀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착한 마음씨에 대한 확실한 보답이었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때 넋을 잃고 있던 욕심쟁이 여자가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고해성을 지르며 쌀무덤 속으로 다이빙하듯 뛰어들었는데 그녀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인해 뒤집혀 흰자 위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먼저 봤어. 내가 담 넘어서 먼저 찜했단 말이야.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쌀을 퍼담아 치마폭에 쑤셔 넣고 비단을 몸에 칭칭 감으며 발광을 했는데 그 모습이 흡사 굶주린 아귀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듯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조차 아내와 어머니의 광기에 질려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쌀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에는 피가 맺힐 정도로 쌀을 긁어모았지만 아무리 담아도 넘쳐나는 재물 앞에서는 그저 한 줌의 모래알처럼 하찮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서서히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평생 가난에 시달려온 그들에게 눈앞의 보물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올겨울은 떡을 치겠다. 저 비단 한 필이면 우리 딸 시집갈 때 혼수는 걱정 없겠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개 중에는 슬금슬금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어 자칫하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듯 험악해지자 과부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고 욕심쟁이 여자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흙을 뿌리며 저항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늘이 준 선물이 피를 부르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의 최고 어른인 이장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다들 멈추지 못할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거늘 어찌 이리 경거망동한단 말이냐. 이장 영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욕심쟁이 여자조차 놀라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영감은 쌀독에 파묻힌 여자를 매섭게 노려보며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남의 집 마당에 도둑처럼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도 모자라. 이제는 하늘이 내린 복을 가로채려 하다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영감의 호통에 여자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박서방네 것입니까? 이 마을 땅에서 났으면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 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장 영감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고는 몸을 돌려 떨고 있는 과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게나. 저 욕심 많은 여자가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자네가 겪은 일을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상히 밝혀주게. 그래야 마을의 질서가 바로 서고 자네도 떳떳해질 수 있을 걸세. 과부는 영감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섰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며칠 전 눈보라치던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파 쓰러질 뻔했던 노인의 모습, 자신의 마지막 남은 씨앗, 쌀을 털어 밥을 지었던 일, 그리고 노인이 남기고 간 씨앗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솔하고 절절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쌀 한 톨이 아쉬운 처지에도 낯선 일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그녀의 착한 심성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과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당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은 문전박대했던 노인을 가장 가난하고 병든 과부가 거두어 살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아픈 회초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장 영감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는가 이 보물은 요행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한 대가로 하늘이 내린 선물일세. 우리 중 누가 감히 저 물건에 손을 댈 자격이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과부를 의심하고 시기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며 사과했습니다. 박서방네, 우리가 미안했네. 자네가 그리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사과에 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여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흙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다야. 저게 다 꾸며낸 이야기인지 누가 알아. 그 노인네가 도둑놈이었을 수도 있고 저 여자가 어디서 훔쳐온 걸 수도 있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여자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렸고 쌀더미 위에서 뒹굴며 비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움켜쥔 고운 비단이 순식간에 시커먼 숫덩이로 변해버리고 그녀가 깔고 앉은 하얀 쌀알들이 거친 모래와 돌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뜨거운 숯을 잡은 듯 비명을 지르며 손을 털어냈고 모래바닥에 엉덩이를 찔려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따가워. 이게 뭐야, 왜 이래.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장 영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아라 재물에도 눈이 있어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만지니 보물이 오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욕심쟁이 여자가 손을 떼자 숫덩이는 다시 비단으로, 모래는 다시 쌀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손을 뻗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손만 대면 귀한 보물들이 순식간에 쓸모없는 쓰레기로 변해버리니 여자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하며 혀를 찼습니다. 망신살이 뻗친 욕심쟁이 여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자를 잡아 끌었고 여자는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내뺐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여자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장 영감은 과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큰일을 겪었네.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이 많은 재물을 어찌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게나. 과부는 잠시 쌀과 비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재산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을 혼자 독차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과부는 결심이 선듯 맑은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웃 여러분. 이 재물은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많고 과분합니다. 게다가 제가 병들고 힘들 때 비록 넉넉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이 나눠주신 시래기와 감자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쌀과 비단을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귀한 보물을, 그것도 자신들을 구박했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니 과부의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보다 더 넓고 자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박서방네, 그게 정말인가? 우리가 염치 없어서 어찌 받겠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사양하려 했지만 과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혼자 배부른 것보다 함께 웃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이 쌀로 밥을 지어 다 같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집마다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장정들은 쌀가마니를 나르고 멍석을 깔아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과부의 집 마당은 금세 거대한 부엌기자 연회장으로 변모했고 곳곳에서 타오르는 횃불이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큰 가마솥에 물이 끓고 햅쌀이 들어가자 골짜기 전체에 고소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 냄새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긋하여 맡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떡을 치고 반찬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비단을 정리하여 마을의 가난한 집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줄 준비를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과부의 허름한 집을 보수하기 위해 솜씨 좋은 목수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나.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제일 기쁜 날일세. 이장 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곤방대를 물고 마을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부는 밥주걱을 들고 솥 앞을 지키며 땀을 흘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돌아와온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이 그릇그릇 담겨 나왔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꿀맛 같은 밥을 먹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박서방네, 정말 고맙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야. 그때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아직 열리지 않았던 나머지 2개의 박이 웅궁거리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숟가락을 멈추고 박을 주목했고 과부도 기대감에 찬 눈으로 박을 바라보았습니다. 2번째, 박이 펑 소리와 함께 갈라지자 그 안에서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각종 농기구와 목수도구 그리고 튼튼한 건축 자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나는 호미낫, 괭이톱 망치 등은 보기만 해도 튼튼해 보였고 뒤이어 나온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잘 다듬어진 목재와 기와였습니다. 이것은 과부가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튼튼하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선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하늘이 과부의 미래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음에 감탄했습니다. 3번째, 박이 마지막으로 열리자 그곳에서는 맑고 투명한 약수가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났는데 과부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병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날아갈 듯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아픈 노인들과 아이들도
그 물을 나누어 마시니 굽은 허리가 펴지고 눈병이 낫는 등 신기한 효험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박은 과부의 건강과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치유의 선물이었습니다. 쌀과 비단으로 배와 몸을 채우고 도구와 자재로 삶의 터전을 닦으며 약수로 건강까지 얻게 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축복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잔치는 끝날 줄 몰랐고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욕심쟁이 여자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강산이었지만 과부의 집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복덩이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치켜 세웠고 과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의 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마을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과부의 집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 가장 따뜻한 곳이 된 것입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어우러져 추운 겨울밤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평화롭게 깊어갔습니다. 과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노인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새벽달기 울 때까지 이어진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손에는 쌀자루와 비단 한 필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은 과부는 흩어진 뒷정리를 대충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여전히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던 자신이 이제는 온 마을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꿈꾸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집터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쓱싹거리는 톱질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과부의 새 집을 짓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나온 튼튼한 목재와 윤기 흐르는 기와는 마을 목수들의 솜씨와 어우러져 하루가 다르게 번듯한 기와집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흙을 나르고 돌을 쌓았고 과부는 새참으로 따끈한 밥과 시원한 동치미를 내오며 일꾼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떨던 과부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중심에서 덕을 베풀며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노동요를 부르는 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 너머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새로 지은 기와집은 대궐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산세와 어우러져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검은 기와지붕은 날렵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튼튼한 대들보와 석가래는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해 보였습니다. 방마다 널찍한 창을 내어 햇볕이 잘 들게 했고 아궁이에는 불이 활활 타올라 아랫목이 절절 끓으니 찜질방이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부는 새집 마루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평생 이런 호사를 누려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집안 곳곳에 스며든 노인의 축복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근면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편안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밖에서 나온 농기구들을 마을 공동 창고에 내놓아 누구나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게 했고, 쌀독에서 나오는 쌀은 흉년이 들거나 병자가 생긴 집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마을에는 굶는 사람이 사라졌고 이웃 간의 다툼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과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따랐고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며 집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한편 욕심쟁이 여자의 집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 갔는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화병이 나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다 못해 타지로 돈을 벌러 떠나버렸고 덩그러니 남겨진 여자는 쌀 한 톨 없는 빈집에서 쓸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배고픔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과부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환하게 불 켜진 기와집과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질투와 후회가 뒤섞여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쌀 한 줌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자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밭은 잡초만 무성해졌고 집은 관리를 하지 않아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욕심쟁이 여자는 체면을 구기고 과부의 집 대문 앞까지 기어왔습니다. 며칠을 굶어 피골이 상접한 그녀는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빗속에서 흐느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과부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가 쓰러진 여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십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어요. 과부는 과거의 앙금은 모두 잊은 채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여자를 업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밖에서 나온 약수를 데워 먹이고 정성껏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과부의 따뜻한 손길에 정신을 차린 욕심쟁이 여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방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를 그렇게 구박하고 헐뜯었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다니. 여자는 과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과부는 여자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고쳐먹고 잘 사시면 되지요. 과부의 넓은 아량에 감복한 여자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이 낫자마자 그녀는 과부의 집 마당발을 자처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외면하던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 모습을 보자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었고 욕심쟁이 여자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났고 과부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소녀처럼 곱고 온화했으며 눈빛은 세상을 다 품을 듯 깊고 맑았습니다. 마을은 박서방네 마을이라 불리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전국에 소문이 자자해졌고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덕담을 듣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과부가 심었던 박씨앗은 마을 곳곳에 퍼져나가 집집마다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비록 황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고 요리를 해 먹으며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이 열릴 때마다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교훈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과부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그 옛날의 노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부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과 함께 사는 행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스승이자 은인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항상 그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시지요? 어르신이 주신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과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읊조리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과부는 자신의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원님까지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는데 과부의 집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잔치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했고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개과천선한 이웃집 여자가 과부에게 큰절을 올리며 술잔을 올렸고 마을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꺾어온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과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고 그 모습은 마치 가을 들판에 핀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과부는 홀로 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을 즐겼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풀벌레 소리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과부의 곁에는 오래된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노인이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배고프고 춥던 시절 따뜻한 밥 한 끼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노후와 그녀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재산을 마을 공동 소유로 돌리고 자신은 작은 사랑방에서 검소하게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고 나면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지원했고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끝이 없었고 그 공덕은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를 기리는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 깊은 밤 과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운이 등허리로 전해지는 온기가 노곤하게 몸을 풀어줍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감싸고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과부는 눈을 감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립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인생이었다.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바뀌어가고 꿈속에서는 황금빛 들판을 거니는 노인과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해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화를 입는다는 이 오래된 이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로 남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황금박이 열리고 따뜻한 밤냄새가 피어오르기를 바라며 병든 과부와 묘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막을 내립니다.